지금부터는 1시간 동안 계약법에 적용되는 몇 가지 제도들, 이 제도가 어떤 제도고 어디에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자, 357페이지에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535조인데요. 각과 의사의 계약이 체결이 됐다. 각과 의사의 1월 10일 날 갑소유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는 계약이 체결되냐 안 되냐, 체결된다면 언제 체결되냐 그 과정을 본 거고, 두 번째로 그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체결이 됐어.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봐야죠. 계약을 했지만 계약이 무효라면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을 했고 유효해야 계약상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될 테니까 계약 성립 이후에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될 게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죠. 근데 이 유무효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미 봤어요. 근데 이제 민법 총칙을 다 까먹었으니까 그 민법 총칙에서 봤던 법률행위 유효 요건 중에서 하나만 기억을 해봐요. 하나만. 뭐가 있었죠? 목적 달성이 계약 당시, 행위 당시 가능해야만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법률 행위,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그 법률 행위, 계약은 무효다 그랬죠. 그 법률 행위, 계약의 유효 요건 중에서 목적의 실현 가능 여부, 그거와 관련된 제도가 바로 요거랍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됐다. 뭐 지진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이미 멸실이 됐다. 1월 9일 날 주택이 이미 멸실이 됐는데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을 할 당시 1월 10일 주택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단 말이죠.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면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미 계약을 하면서 우리 가백에 계약금을 준 게 있다. 그럼 돌려 받아라. 그게 뭐였었죠?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계약이 무효라면 결과는 뻔하죠.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일부나 전부를 이행한 상태라면 돌려주고 돌려받으면 끝이다.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됐다는 사실,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한쪽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둘 다 몰라, 둘 다 알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둘 다 알아. 근데 계약을 했어. 또라이 둘 다, 그죠? 또라이. 그런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런데 딱 요 경우 한쪽은 알아, 한쪽은 전혀 몰라. 요런 경우 당연히 주택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놈은 전혀 모르는 을하고 계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라는 놈이 그걸 감추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을은 길길이 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거야. 손해배상. 이걸 뭐라 하자?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게 535조죠. 1항에 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그럼 계약은 무효야. 그리고 플러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놈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라. 근데 2항에 봤더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을 안 해.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효야 적용이 되는 거야. 요건이 계약은 체결됐으나 원시적 불능일 것, 어느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할 것, 이런 요건에 535조를 적용해서 가분을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뢰이익배상이고요, 또 하나가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거예요.
신뢰 이익배상이라는 게 있고요. 이행 이익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개념도 어렵고요. 신뢰 이익이란 건 535조에서 뭐라고 해놨냐?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신뢰 이익배상의 뜻이야. 반면에 이행이익은 뭐라고 해놨냐?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렇게 해놨어요. 개념 자체가 그지같이 어렵죠.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신뢰이익배상이고요. 계약이 유효해. 근데 이행을 안 했어. 그럼 상대방 손해가 생기겠죠. 그게 이행이익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신뢰이익배상.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이행이익배상.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신뢰이익배상이에요. 조문에서 뭐라고 해놨다?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믿었기 뭐예요? 신뢰잖아.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그게 신뢰이익배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배상액을 계산해보면 이게 더 크단 말이죠, 보통.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뢰이익배상은 뭐를 넘지는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에서도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런 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여기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거는 구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일단 해두시면 돼요. 밑에 의의가 있습니다.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양가로 2, 양가로 2, 동그라미 1, 2가 있고요. 요건이요. 요건 굵직굵직하게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것.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을 했는데 원시적 불능일 때만 적용이 되는구나. 조문에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다음 페이지. 어느 한쪽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and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것.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상대방 선의 무과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상대방은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틀린 질문이 됩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효과는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끝에 보면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적용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자들이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다른 곳에 좀 확대 적용하면 안 되겠냐라고 논란이 좀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계약 교섭 중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 계약 교섭 중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 이걸 이제 부당 파기라고 합니다. 파기는 계약을 파기한 게 아니고요, 교섭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바지 같은 걸 입어봐요. 옷을 입어봐. 살지 말지 교섭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락에 입어보고 얼마든지 안 살 수 있죠. 3시간 입어보고 그냥 나갈 수 있죠. 매장에 있는 옷 다 입어보고 나중에 하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없나? 있지. 매장 직원이 소금은 뿌리겠지.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계약자 원칙상 교섭을 하다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문제가 부당한 경우예요. 부당한 경우. 자, 부당 거부가 뭐냐? 상대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 옷을 살 것이다라고 신뢰를 심어줘. 바지 밑단을 잘라오라 그랬어. 기장을 줄여오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그 매장 직원은 사겠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매장 직원이 얼른 가서 밑단을 기장을 줄여왔어. 그럼 사야 되잖아. 입어보더니 이상하다고 안 사. 이게 부당 거부예요. 이렇게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줬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준 놈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걸 부당 거부, 부당 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 그 바지 사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사야 된다, 안 사도 된다? 안 사도 된다. 계약 자유원칙상 그렇다 하더라도 안 사도 돼. 즉 첫째,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 안 사도 된다. 대신 손해를 배상해라. 어차피 그 바지는 못 팔아먹으니까. 안 사도 돼 너. 근데 너 손해는 배상해야지.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때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게 민법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적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적용 범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적용 범위에 부당 파기가 나오는 이유가 학자들이 이런 경우에 배상 책임 규정이 없으니까 535조를 적용하자라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법원은 결론을 내려줘야 되죠. 안 돼, 적용 안 해.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일만 적용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 안 해요, 우리 대법원은. 그럼 뭘 적용하냐?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람 두드러 팬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란 건 자동차로 사람을 때려박거나 사람을 두드려 패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법행위 요건 자체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위자료, 이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위자료, 이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법한 가해행위는 없어요. 두드러 팬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의 내용이 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느닷없이 실외이익을 배상해라. 예? 갑자기 이 실외이익 배상은 뭐 내용이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잖아요. 우리 대법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안 된대. 안 된다 그랬고 내용은 이거야. 그럼 이걸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위자료는 또 된대. 이 뭐냐 말이죠. 학자들이 봤을 때 대법원이 오락가락해. 제정신이 아니야. 대법원 판례 내용이 이상한 거야. 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판례 자체를 한 문제로 출제를 한 적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땐 이게 왜 이상한지 모르지만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판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판례가 된단 말이죠. 이걸로 쭉 가야 되는데 이래놓고 이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거. 읽어볼게요. 358페이지. 밑에 한가로 2번. 계약교섭증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뜻이 동그라미 1번이다. 일단 동그라미 2번. 계약자유원칙상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무슨 손해배상? 불법행위. 그런데 관련 판례 1번. 그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신뢰 손해 한정한다. 요게 이상한 거, 요게. 요 문구가. 그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면 안 된다 해놓고 그 내용은 535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추가적으로 분명히 첫 번째 줄에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딱 요것만 배상해라.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맨 밑에. 그래서 대법원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판례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요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 포함되지 않는 거 기억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밑에 두 번째 줄.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요게 답으로 남았었어요. 손해배상에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이 포함된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 그 정도 판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 판례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1번 판례 그 문장을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한다. 자, 첫 번째 제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에 적용되는 두 가지 제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고 또 하나가 위험부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각각 어떤 제도인지 개념만 잡아봅니다. 각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합니다. 그럼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채무가 생기고 을은 1억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겨요. 자, 이행을 1월 30일 날 하기로 했어요. 자, 1월 30일이 됐어요. 공평하게 동시에 해야 되죠. 즉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데 그 채무는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이행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상식적으로 먼저 넘겨주고 나중에 돈 받아라. 그럼 갑은 입 대빨 나오겠죠. 반대로 을 돈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 받아라. 을 입 대빨 나오겠죠. 그러니까 입 대빨 나오지 말도록 동시에 하라.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일 날 갑이 물건을 안 넘겨주면서 돈을 달라 그래. 그럼 당연히 을은 반발하겠죠. 뭐라고? 네가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줘 라고 얘기하겠죠. 그거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항변이란 건 뭔가를 거절한다라는 뜻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거절. 동시이행 관계로부터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나는 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라는 거절 권능이 생기다. 그거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다. 별거 아니죠. 동시항변권 의의가 있습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럼 당연히 동시항변권이 성립하려면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쌍무계약이 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채무가 이행기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이행기에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쌍무계약이 체결되고 양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청구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게 요건이 될 거예요. 요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다 또 살을 붙여야 되니까 성립요건 1번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생겨야 돼. 이게 첫 번째 요건. 한 장 넘겨. 두 번째 요건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교재가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이란 청구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청구를 했어요. 이때 을의 입장에서 갑, 얘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얘도 이행기라는 뜻은 결국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청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구하는 사람. 청구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행기가 됐으니까 청구를 받았을 것이고, 그죠? 청구받은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도 이행기. 결국 양채무 모두 이행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세 번째 요건 오른쪽 양가로 3번. 어느 한쪽이 청구하는 놈이 상대방이 자기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할 것. 상식이죠. 갑이 만약에 을에게 소유권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럼 우리는 돈 줘야죠. 돈 못 줘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개념과 요건 크게 세 개 머릿속에 딱 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을 붙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 붙이지 마세요. 아직 뼈대도 안 됐었어. 살 붙이면 붙지도 않아. 그래도 오른쪽 효력 중에 일반적 효력만 몇 가지. 동그라미 1번. 잠시 뒤로 미루는 거예요. 네가 할 때까지 잠시 뒤로 미루는 거야.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항변권에 기초해서 거절하는 거. 정당해요, 부당해요? 정당하죠. 반대로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달라 그랬어. 그러면 돈 줘야 되죠. 만약에 거절하면 부당하는 거죠.
자신 채무를 거절하는 경우가 두 갈래로 간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당하게 거절하는 걸 지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매일 하고 있는 부당 거절 있죠. 복습 지체라고. 들어보셨죠? 복습하세요. 안 해. 왜? 이유가 없어. 그런 게 뭐예요? 복습 지체. 이렇게. 지체가 되면 뭐가 붙어요?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습 안 하면 복습할 양이 더블로 늘어나는 거야. 계속. 눈독이처럼 불어나. 복습해야 될 내용이. 하루라도 놓치면. 괜찮아요. 3월달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 3월달부터 진짜 잔소리 오지게 할 거니까. 박상우 선생님하고 연락을 해서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최소한에 잔소리 오지기. 부당하게 거절한 게 지체고요. 그럼 정당하게 거절한 건 지체가 아니겠죠. 그래서 2번 지체 책임이 없다. 동그라미 1번 연기적 항변권. 동그라미 2번 지체 책임이 없다. 그래서 3번 돈 줘야 되는 사람이 항변권이 있으면 연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단 말이죠. 1, 2, 3.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효과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362페이지 가면 동시 이행 항변권의 확대 적용이라고 해서 동시 이행 관계 있는 거 쫙 모아져 있고 동시 관계 아닌 게 쫙 모아져 있어. 이거 나중에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요걸 물어봤습니다. 동시 관계 있는 것을 고르세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히 해 나가겠습니다. 동시 항변권은 요런 거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제도 몇 가지 본다 그래서 364페이지 가면 이제 위험부담이라는 게 나왔어요. 역시 뭐냐 이게 도대체. 자 아까 계약책을 사용하실 책임은요 원시적 불능이었었죠. 근데 요놈은 후발적 불능. 각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주택과 그 주택 밑에 있는 땅을 매매했고 1월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한 이후에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되고 땅이 국가에 의해서 수용이 돼버렸다. 계약을 한 후에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거나 땅이 국가에 의해서 수용이 되어버리면 갑의 채무가 뭐예요? 주택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잖아요. 그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져서 결국 소멸을 해버려요. 이때 주택 똑같이 지어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땅 어떻게든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못 넘겨주는데 어떻게 넘겨줘? 불가능해졌잖아요.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귀책 사유가 없다. 만에 하나 갑에게 잘못이 있어. 갑이 주택을 관리를 잘못해서 무너져 내렸어. 그럼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갑의 잘못으로 주택이나 땅을 못 넘겨주게 되었다면 이때는 뭐로 간다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고 땅이 수용이 됐다면 갑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갑의 채무가 소멸했어요. 문제가 남았어요. 을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을의 채무가 뭐예요? 대금 지급 채무. 이건 불능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을의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거를 위험 부담이라고 한다. 즉 이 상황에서 갑이 주택이나 땅을 넘겨주지 못하는 건 분명하죠. 그 상태에서 을은 대금을 줘야 되는가 안 줘도 되는가의 문제를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란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갑이 주택을 못 넘겨줬으니까 당연히 을은 대금 안 줘도 되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왜냐?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죠? 지진이 나거나 수용이 된 건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어요. 민법의 대원칙, 책임의 대원칙이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고의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대원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겠어요? 안 지죠. 왜 안 져?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게 대원칙이에요. 고의나 과실,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대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여길 봤더니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럴 때 법에서 규정을 두게 됩니다. 누가 책임져라. 위헌부담의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부담의 의의를 보면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어느 한쪽 채무가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에서 소멸해 그에 대항하는 상대방 채무가 존속하는가? 예를 들어 각관이 땅을 매매했는데 그 땅이 수용이 되었을 때 갑일에게 토지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됐다. 이때 을의 반대급부,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즉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갑이 져야 되는가? 을이 져야 되는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그대로 내둬서는 안 되고 누군가 책임을 지게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게 위헌부담이고 우리 민법은 대원칙 채무자가 책임져라. 이걸 채무자 위헌부담주의라고 합니다. 이때 채무자란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 채무자 위헌부담주의라고 537조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지금 예를 들면 매매계약 당사자 갑의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지진이나 소용 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미리 받은 계약금 따위는 돌려주라. 그걸 채무자 위헌부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예외적으로 오른쪽 채권자 위헌부담이 있죠. 채권자 위험부담이란 채무자의 반대 당사자니까 결국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고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 을은 주택과 땅을 넘겨받지 못하지만 돈은 줘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이랑 쌍무계약의 갑의 채무가 을의 귀책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데 아까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 을이 무너뜨렸어. 을이 집 불어왔다가 담뱃불 제대로 안 꺼가지고 을의 실화로 주택이 홀랑 다 탔어. 이런 경우 즉 채권자 귀책 사유 을의 잘못으로 갑의 채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또 하나는 채권자 지체 중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30일 날 주택과 땅이 멀쩡히 있어서 갑이 을에게 땅과 주택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했어. 근데 을이 돈을 마련 못해서 돈을 못 주고 있어. 을이 돈을 못 주고 있어요. 거절. 정당 부당. 다시 한번 30일 날 주택과 땅이 멀쩡히 있었고 갑이 30일 날 주택과 땅을 넘겨주면서 돈을 달라 그랬어. 근데 을이 돈을 마련 못해서 못 줘. 부당거절, 정당거절. 부당거절이죠. 지체죠. 누가 지체하고 있어요? 을이. 채권자 지체죠. 돈을 못 주잖아. 그럼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지요. 이게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예요. 그럼 갑은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근데 며칠 있다가 지진이 났어. 이거 정상적으로 1월 30일 날 이행을 했더라면 을이 겪었어야 할 지진이죠. 그러니까 을이 책임지라는 거죠.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그 두 가지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우리 민법은 채무자 갑의 위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에서 우리 대법원이 이 위험 부담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갑이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토지가 수용이 됐을 때 갑이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대금 1억보다 커. 이게 한 1억 5천 정도 돼.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대금 1억 주고 이거 넘기라고 하는 게 더 이익이죠. 이렇게 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이런 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 청구권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위험 부담과 같은 상황에서 위험 부담으로 처리를 하질 않고 을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대신 이거 내놔라. 이거를 대법원이 이름을 붙여요. 대상 청구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거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오른쪽 양가로 3번에 있죠. 채권자는 뭐를 행사할 수도 있다. 대상 청구권.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토지에 대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보상금을 넘겨라. 대신 을은 자신 채무는 당연히 이행을 해야 하고 이걸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이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어떤 제도고 두 번째 위험 부담이 적용돼야 되는 영역에서 우리 대법원은 대상 청구권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걸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것도 최근에 시험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위험 부담이라 한다. 자, 우리 계약상 제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부터는 뭐 그 밑에 있는 요건 이런 거 다 몰아요. 이게 이런 거다. 개념만. 네? 개념만이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문제가 맨날 이렇게 나와요.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면서 갑이 을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대금은 누구에게? 병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을이 알았다 수락을 해요.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돼?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즉 병이 을에게 대금 청구권이 생겨요. 이렇게 매매와 같은 쌍모계약상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를 뭐라 하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자. 개념은 아주 쉽죠. 365페이지 밑에 쌍모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하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자. 그죠? 자, 이때 한 장을 넘겨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이걸 요약자라고 부르자. 수락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자? 낙약자라고 부르자. 이 낙약자를 채무자로 고정을 시키고 채무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말하는 채무자란 누굴 말한다? 낙약자를 말한다. 낙약자. 얘가 얘한테 채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뭐라 하자? 수익자라 하자. 이게 제3자가 되겠죠. 그리고 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거예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보상관계. 즉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게 기본관계, 보상관계가 되는 거야. 반면에 이 둘도 무슨 관계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대가관계라고 부르죠. 이렇게 당사자를 뭐라고 부르냐. 그리고 낙약자를 채무자로 고정시킨다는 거. 두 번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부르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르다. 요 부르는 이름까지를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366페이지 위에 성질까지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4번에 출현의 원인관계라고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쌍무 계약이 체결돼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이 계약을 하면서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요거를 제3자 약관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자고요? 제3자 약관.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되려면 쌍무 계약 및 제3자 약관이 있어야 된다. 문제는 요 쌍무 계약과 제3자 약관이 있으면 바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느냐? 그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병이고요. 여러분이 병이에요. 가끔 가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으로 빙의를 해야 돼. 내가 병으로 지금 빙의를 했어. 근데 내가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 1억을 받을 게 있어. 근데 갑에게 땅을 1억에 팔면서 병에게 1억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런 오케이 했어. 그리고 갑이 병한테 전화를 해. 뭐라고 할까요? 을한테 받아라. 예? 얘기하겠죠. 자, 여러분이 그 전화를 갑으로부터 받았어. 기분이 뛸 듯이 기뻐 찜찜해. 찜찜하죠. 어떤 분은 뛸 듯이 기쁘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나 싫어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 및 제3자 약관만으로는 바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질 않는다. 그래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가 따로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래야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요건 2개 타이틀을 확인한 다음에 368페이지 6번 효력의 양가를 1번 제3자 권리 발생 요건 539조 2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누구? 낙약자. 요거 요약자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약자가 아니라 누구? 낙약자. 채무자가 낙약자로 고정하자 그랬잖아요.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그래서 보세요. 갑이 병한테 전화해서 야 을한테 돈 받아. 병이 갑에게 알았어.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병이 갑과의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을에게 연락을 해서 야 돈 내놔. 그래야 권리가 생긴다. 요약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안 해요. 그럼 얘는 돈을 못 주잖아요. 얘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얘가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얘는 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돈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얘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를 안 해. 그래서 돈을 못 줘. 돈을 못 주면 물건을 못 받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병이 을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병에게 권리가 생기며 을은 의무가 생기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병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 가로부터 땅을 넘겨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을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물어봐라. 병한테 물어봐라. 얘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을이 병한테 물어봐라. 너 돈 받을래 말래? 최고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게 540조죠.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여기도 채무자입니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 향수는 뭘 누린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의리병에게 돈을 받을 것인가, 이익을 누릴 것인가 여부의 확답을 물어볼 수 있고, 만약에 병이 확답을 하지 않아서 의리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은 수익받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0조도 수익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쏙 빼고 출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쌍무계약부로서 제3자 약관, 그 다음에 제3자 권리 발생 요건 따로,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 근데 안 하고 있을 때 낙약자의 최고권, 그리고 최고했는데 답이 없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쫙 연결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거기다 이제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라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조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539조와 540조까지를 오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계약도 있구나. 됐죠? 자, 마지막 제도가 해제입니다. 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은 계약이 유효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주택 매매 계약을 했어. 계약이 유효해. 그러면 가번을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기고 그런 대금 지급 의무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이 소유권 넘겨주고 우리 대금을 지급해.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당사자 간의 관계가 평화롭게 종결이 돼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겨. 채무 불이행이 있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죠.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 이렇게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게 뭐예요? 해제와 해지가 되죠. 해제와 해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해제가 핵심이라고 해요. 해제가. 해지는 나중에 임대차 가서 나옵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게 해지예요. 지금까지 학원 다닌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안 다니죠. 장래를 향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걸 해지라 하고, 반면에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게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제가 핵심이 돼요. 해제는 해제의 뜻과 해제와 구별해야 될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제권 발생 원인, 해제 사유라고도 합니다. 요게 있고, 요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해제권이 생겼을 때 해제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할 것인가,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반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더라 그럼 해제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해제권은 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해서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에 의해서 해제권이 생겼을 때 그 해제권을 행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제권자의 자유고, 그래서 두 갈래로 가는 거죠. 해제권을 행사했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내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그럼 그 해제권을 천년만년 존속시킬 필요가 없죠.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들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권도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해제 목차로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해제권 발생 원인과 해제 효과,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해제가 뭔지 뜻부터 생각해 보면, 이 뜻이 정확해야 구별 개념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해제란 계약이 성립이 됐고 유효해요. 계약이 성립이 됐고 유효한 상태에서 그 계약 이후에 일정한 사정이 생겨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걸 이유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요. 이걸 소급소멸이라고 해요. 아까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킨다고 그랬죠. 반면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려. 이걸 소급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해제가 됩니다. 뜻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그걸 해제를 한다. 그래서 해제하고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될 것들. 첫째,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철회. 아까 철회가 뭐였었죠?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 내가 그 을에게 청약서를 보냈어. 청약서가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내가 청약서를 거두렸어. 이게 뭐예요? 철회. 청약 철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걸 뭐라 한다? 철회. 정확하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해야 되죠. 그런데 계약 당시, 계약하는 날,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 안 받았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그럼 뭐 할 수 있었죠? 취소. 해제하고 구별하자. 계약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럴 땐 해제로 가는 거고 취소가 아니죠. 내가 계약 당시 사기당했어. 이건 해제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의 존재. 구별되죠? 구별해서 써야 돼요. 세 번째, 해제는 소급소멸이니까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해지. 해지는 장래소멸. 해제는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하고 구별해야 되죠. 다른 말로 해제 계약이라고 부르죠. 해제는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야. 반면에 합의 해제는 말 그대로 합의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 한쪽이 먼저 해제합시다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그럽시다 승낙을 해서 해제가 되는 경우를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해제는 일방적인 거고 단독행위예요. 반면에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일방적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요. 일방적 해제의 경우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은 이자를 묻혀야 돼요. 이자를 묻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이자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합의 해제 일단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 없고 이자 가산 의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합의 해제도 해제와 마찬가지로 뭐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면서 제3자도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해제와 공통이 되는 게 있긴 있어. 해제와 공통이 되는 게 있긴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거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 없고 이자 가산 의무 없다. 또 합의 해제도 법률행위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합의 해제한 다음에 다시 기존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귀다가 헤어졌다 다시 만나. 할 수 있죠. 똑같아. 합의 해제해서 부활시킬 수 있어. 그런 것들이 합의 해제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어쨌든 해제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구별을 딱 먼저 하시죠. 마지막이 해제는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한테 해지한다라고 말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해제가 안 돼. 그런데 말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자동 해제. 근데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려면 당사자가 미리 특약을 해야 돼. 이 자동 해제 특약을 실권약관이라고 부릅니다. 자동 해제 특약을 뭐라 한다? 실권약관. 그리고 고민 안 해도 되게끔 판례가 두 개가 딱 있어요. 하나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중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 다음에 그때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런 특약 하나. 잔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라는 특약 하나.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중도금은 먼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해. 그럼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문제가 요 놈이죠. 보통 잔금 지급과 상대방 소유권 이전이 보통 뭐예요? 동시행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럼 자동 해제되냐? 아니다.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첫째,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기 때문에 잔금을 안 주고 있다. 이건 을의 잘못이 아니죠. 그럼 자동 해제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잔금을 안 주고 있다. 이건 을의 잘못이죠. 그럴 때 자동 해제된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왜? 요 밑에 거는 상대방 재산권 이전과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잔금 미지급을 지체로 만들어야 자동 해제된다. 그렇게 실권약관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해제 뜻이 나와 있죠. 구별 개념 중에 해제 계약이 있죠. 의의가 있고요. 관련 판례 1번, 2번, 3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한 장을 넘기면 해제 계약의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니은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하고요. 3번의 니은의 세 번째 줄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하고요. 관련 판례 1번 이자 가산 의무가 없다라는 거 하고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기본 과정이긴 하지만 그 두 가지는 기본이 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달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실권약관이 있고 두 종류가 있죠. 동그라미 2번이 중도금을 지급하자면 자동 해제되는 거고요. 오른쪽 동그라미 3번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는 경우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제 오늘 기본 과정에서 개념과 구별 개념 중에서 특히 합의 해제 이거를 잘 구별을 일단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권 발생 원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떤 사정이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당사자가 약정을 해놓은 게 있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 법정 해제 사유. 그 법정 해제 사유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무, 불, 이행. 이 채무, 불이행이 크게 두 가지.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리고 이행지체가 또다시 두 개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렇게 요걸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544조부터 546조까지 요거를 규정해놨어. 기타 더 있어. 불완전이행 부수적 채무불이행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 이런 것들도 있어. 그런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두 가지란 말이죠. 핵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뭐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부당하게. 대표적인 뭘까요? 대금 미지급 이렇게 돼요. 이게 보통의 이행지체가 되겠죠.
반면에 이행불능은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 요 주택이 갑의 잘못으로 갑이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멸실이 됐네. 그럼 갑원들에게 주택을 넘겨줄 수 없죠. 후발적이죠. 후발적인데 갑에게 잘못이 없어. 그게 채무불이에요. 그 중에 뭐 이행? 불능이 돼요. 그래서 이행지체는 매실이 돈 못 주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행불능은 매도니 물건이 멸실돼서 못 넘겨주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채무불이행이 되고, 자, 그 중에 374페이지 4번 법정해제권 중에 양가로 2번 이행지체 중에 동그라미 1번 보통의 이행지체 원칙 뭡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자 일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을이 잔금을 안 주고 있을 때 갑은 막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을에게 기회를 한 번 줘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 최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장을 넘기면 546조 이행 불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때,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매매 목적물이 멸실이 되었을 때, 이때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행 최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냥 해지하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요 법정 해제 사유가 쫙 나오는데 그 법정 해제 사유를 두 그룹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 하고 나서 해제하는 경우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최고 필요한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고요. 최고 필요 없는 대표적인 게 이행불능이고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 법정 해제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그걸 나중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최고 필요한 것과 최고 필요 없는 것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일단 법정 해제 사유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당사자가 약정을 했거나 채무 불이행 같은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서 어느 일방에게 해제권이 생겼어. 두 갈래로 간다고 그랬죠.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해제권이 소멸하는 경우 두 갈래로 간다고 그랬죠. 그중에 해제권을 행사를 했어.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해제 효과, 해제권 행사관에서 380페이지로 가면 6번에 해제의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제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제가 약정 해제가 있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가 있고 나중에 매매를 가면 계약금 해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효과가 다 달라. 똑같은 해제지만 무엇을 이유로 해제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 중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 요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이거는 모든 해제 공통이에요. 소급 소멸.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공통입니다. 두 번째 원상 회복. 세 번째가 손해배상. 특히 이 두 개는 계약금 해제에는 없어요. 계약금 해제라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 계약금 해제는 원상 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가 해제의 기본이고 그 기본이 된 효과 3개. 계약은 소급 소멸, 원상 회복 의무의 발생, 손해배상 청구. 3가지가 기본이 되는 효과다. 딱 이렇게 3가지 효과를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6번의 해제 효과 서설의 동그라미 3번.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두 번째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몇 개가 나와요.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고요. 원상회복이 도대체 뭐냐? 돌려주고 돌려받는 건데 어느 정도를 돌려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고요.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청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법정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가 세 가지가 있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제는 일단 의, 구별 개념, 해제권 발생 원인 기본 채무 불이행 그리고 해제 효과 3개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좀 쉬었다가 매매하고 임대차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역시 기본 뼈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